조선시대 왕이 계셨는데 자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가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한 10종목 사놓으면 내가 이 종목 샀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애정을 가지시죠. 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심플하게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게 한 3종목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운 게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이제 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사실 약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네네. 결국은 기업 환경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 종목을 빠져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네네. 손절매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네네.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저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손절매는 죽어도 하지 말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매는 하지 마라. 이게 저의 이제 투자 철학이고요. 네. 그 근간에는 이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결혼 상대 고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고르고 골라서 내가 결혼 상대로 정했으면 좀 아프다고 해서 버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 치료해서 계속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와이프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주식을 바라본다고 하면 손실은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기회인 거죠. 우리가 아까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실적과 배당을 기준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 내가 8%로 투자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10%가 됐어. 그러면 8% 배당받는 종목이 배당을 10%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미래 PER이 10배였는데 미래 PER이 8배가 됐어. 투자 회수 기간이 2년 빨라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빵 투자는 아니다. 몰빵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한 번에 다 샀는데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틀릴 수 있어. 그런데 한 번에 다 사놓고 이제 나 쉬어야지 하는데 주가가 빠져. 그럼 너무 속상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추가 매수 전략을 매수 전에 미리 세워둬라.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면 마이너스 10%마다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10,000원 기준으로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세워두고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8,000원, 6,000원, 4,000원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몰빵 투자를 한꺼번에 다 하면 이런 말밖에 못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아주 저점이다 바라보면 안 되고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추가 매수 관점, 손해는 신이 주신 추가 매수의 매력적인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손절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손해에 오히려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즐거워요. 빨리 더 떨어져서 내가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혹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샀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매수 단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려고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났어.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 내가 최초 매수한 가격보다는 높은데 이게 분할 매수를 더 비싼 가격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는 다른 종목에서 하면 돼요. 또 분석해서 저평가 종목을 사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는 처음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공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믿었던 그런 종목이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요. 코로나를 만났든가 이런 식으로 외부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이게 롱텀하게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럴 때는 좀 손절매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손절매를 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기준? 어디까지 버텨야겠다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그동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1,000억 흑자가 났다가 갑자기 분기에 뭐 2,000억 적자가 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우발적인 그런 이 적자가 심해지는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혹여 그렇다라고 하면 좀 손절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다만 이제 일회성 적자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견뎌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리스크들은 사실 좀 걸러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실적을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실적이 곤두박질 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아서, 물론 코로나 이슈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큰 어려움, 뭐 정유주들도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백신 접종이 끝나고 백신 이후에 다시 이제 실적 개선세나 이런 기대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그 영원한 그런 좀 적자 기업들은 좀 제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아닌 실적 하락에 그렇죠.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기에 투자 포인트라는 인데, 기업이 어떠냐 그걸 좀 더 포커스를 더 쓰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하시나요? 종목을 여러 군데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세 종목, 네 종목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제 옛날에 그 왕이 계셨는데, 왕. 네, 조선시대 왕이 계셨는데 자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가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한 10종목 사놓으면 내가 이 종목 샀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애정을 가지시고. 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심플하게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게 한 3종목 정도 압축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외는 있어요. ETF. ETF는 저는 종목은 많이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업태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ETF의 특징이 분산 투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펀드라서 ETF는 좀 3종목 이상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개별 종목은 가급적 한 3종목 이하로 압축해서 갖고 가는 게 관리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집중하기에도 좋더라. 그럼 개별 종목도 섹터를 나누는 게 좋나요? 뭐 얘는 바이오, 얘는 반도체, 얘는 자동차, 기계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게 좋나요? 아무래도 그게 더 리스크 측면에서는 안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 종목에 내가 몰빵을 3종목을 했는데, 바이오에 뜻하지 않게 뭐 임상 실험을 뭐 조작했다거나 아니면 뭐 회계 처리를 뭐 조작했다거나 이런 어떤 시장의 돌발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같이 급락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업태도 조금 여러 가지로 해놓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 헤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다. 유식한 말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좀 업태도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나와서 짧게 여쭤보면, 네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지금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네네. 몇 년째 뭐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고 네네. 매출도 거의 없는 경우들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1번에 좋은 종목 고르기 위해서 대부분 탈락할 텐데, 네네. 그럼 바이오는 좀 약간은 조금 거리를 두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첫 번째로 그 기술력을 제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뭐 이 암을 완치하는 그런 신약에 대해서 임상 단계 중인데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거나 우리 식약처에 뭐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좀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 대부분이 그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인 상황에서 대부분은 회사의 말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뭐 개발했다. 뭐 학술지에 이렇게 올렸다 하는데 그 학술지조차도 검증이 어려워요. 그냥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내용을 학술지에 실은 것 뿐이거든요. 검증은 그 이후의 단계고, 그래서 사실 그 기술력을 일반 개미들이 과연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을 상당히 많이 달고요. 이 바이오 기업을 사서 2배, 3배, 뭐 10배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또는 20개 중에 한두 스타 종목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바이오 종목이 다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 버블인 상태도 많고 실적 대비해서 뭐 PER을 계산할 수도 없어요.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주린이들이 어떤 회사의 임상실험이나 미래의 어떤 희망적인 섞인 그런 내용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이왕 나와 있는 어떤 실적, 보여진 실적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바이오가 너무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네. 비중을 좀 줄여서. 예, 그러니까 인생을 바이오에 걸기보다는 어떤 포션 측면에서 그래 내가 예를 들면 바이오, 생명공학 전공자인데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는 종목이 있다면 좀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추가 매수 전략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그게 사실 저희들끼리 뭐 기자들끼리 얘기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전략이라는 게 사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기업이 과연 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기업은 돌다리도 꼭꼭 두들겨보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기업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는 게 삼상이라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임상실험을 하고 그 삼상실험이 성공하면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매라는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지금 나와 있는 제약품 중에 기술력이 월등하거나 아니면 기술력은 엇비슷한데 싸거나. 근데 글로벌 제약회사와 싸우면서 그러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실험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왔는데 시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에 뭐 신라젠 사태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겪어보면 굉장히 꿈을 많이 줬는데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더라. 그리고 적자 기업들은 끊임없이 유상증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의 유상증자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산 10,000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더라.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 담아놓은 종목 중에 올라서 그럼 그 목표가들을 따로 정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A 종목은 지금 10,000원인데 15,000원까지 오르면 떨어뜨린다, 바꾼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 개별 종목별로 목표를 따로 정하시는 건가요? 일단 목표는 정하는데요. 저는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제 그 종목 분석 10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종목 교체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종목은 30%를 목표로 했는데 이미 15%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15%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은 분석을 해보니 40%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5% 수익을 잇더라도 이게 더 매력적이면 종목을 바꾸는 거죠. 우리 그 MBC 그 복면가왕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마지막 가왕을 겨루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산 종목과 새로 분석한 종목을 비교해서 새로 분석한 종목이 더 매력적이다 하면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꼭 고수하기보다는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목표가를 좀 탄력적으로. 하지만 매수할 때 목표가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주로 목표 수익을 좀 세워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식을 제가 주식을 샀어요.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뉴스만 이렇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저 같은 주린이들을 보면은 지금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궁금할 뿐더러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호재인지 혹은 악재인지에 대한 구분이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어떤 뉴스를 그럼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까요? 일단 뭐 호재 악재 뉴스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만 압축하자면 호재는 실적 개선.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개선. 이게 가장 큰 호재고요. 그래서 실적만 체크해라. 실적만. 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을 지켜보자. 올해 100억 벌었는데 2년 후에 1000억 번대더라. 이런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그만큼 못 올라갔으니까 실적이 10배 올랐는데 주가는 10배 못 올랐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실적 개선 키워드를 가장 보는 거고요. 악재는 유상증자. 네. 그리고 실적이 악화된 기업. 실적 악화.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결국 유상증자로 가더라. 그래서 실적 악화된 기업들은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면 안 되겠다 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사실 호재 이슈들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서로 경영권 가지고 싸운다든지 또 뭐 제품의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맥주 가격을 올리면 맥주에서 막 욕할 게 아니라 그 맥주 관련 주식들을 빨리 사는 거죠. 그러면 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 상승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경영권 문제 여기에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종목들도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싸니까 사거든요.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최대 주주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 네. 최대 주주가 증여하는 종목.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호재 이슈들도 좋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2대12 신문 기사를 열심히 검색하다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시간이 없으면 2번 정도 정 없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만이라도 분석해서 거기서 매력적인 실적 개선 기업들은 종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걸 투자로 연결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종목과 이 종목을 비교해서 기존의 종목보다 이 종목이 더 매력적이면 이 종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목표가를 꼭 끊임없이 그거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종목이 생기면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상증자를 오늘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 뭐 유상증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일반 주주라는 유상증자도 있고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가끔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저희가 종종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유상증자의 목적을 보통 공시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뭐 한화 뭐 솔루션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분야 진출, 뭐 친환경 분야라든지 2차 전지 분야에 신규 진출을 하겠는데 그에 따른 어떤 설비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이 비용을 유상증자로 하겠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 미래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상증자가 큰 충격으로 안 오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려워서 유상증자해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유상증자라는 건 주가를 내리는 요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주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주가가 올리기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선 주린이들은 좀 정석대로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되게 악재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움직이시는 게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통념에서 접근을 하고 예외적으로 좀 실력이 늘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제 그 분석법을 아이언맨 슈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 이 전쟁의 주식시장은 사실 총칼 없는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렇게 무기 없이 나가다가는 그냥 뭐 헤지펀드한테 두들겨 맞고 기관 투자가한테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그래서 결국 거짓골 못 면하거든요. 그러서는 안 되고 이렇게 방탄복 아이언맨 슈트를 갖추고 예를 들면 부실기업 버려 뭐 적자기업 버려 이렇게 하면서 딱 아이언맨 슈트를 딱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총탄도 피해가고 나는 안전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아이언맨 슈트 기억하세요.